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를 주제로 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입니다. 타인, 증여자겠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는 자, 우리는 그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무상으로 증여자에게 받은 경우 수증자가 내는 세금을 우린 증여세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봐야겠죠. 이거는 세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약을 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증여라는 것은 행위나 거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상속세 시간에 나올 건데요.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인에게 그 거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또 여기 추가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의 부채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된다면 모두 증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개인이거나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납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받는 사람이, 받는 자가, 수증자가 영리 법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증여세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을 법인세로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의 과세 범위 및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수증자가 받는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과세하는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나오는데요. 일단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입니다. 역시 정의네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국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프로 스포츠에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용병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경우 만약에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적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생활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다 비거주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거주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소와 183일 이상의 거소입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없는 사람이지만 생활 근거지를 거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국내에서 중요한 것이 거주자는 주소하고 거소인데요. 그럼 주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적으로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이것은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자산 상태를 볼 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역시 이 사람은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거주자로 인정받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국외의 주소가 있다. 국외의 주소가 있다면 이 사람은 비거주자가 되겠죠. 비거주자가 되는 요건은요.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권은 대한민국이 아니겠죠. 이런 경우, 그리고 또 그 직업상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거주할 거라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 이 사람은 국외에 거주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비거주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요. 자,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주소라고 거소라고 했으니까요. 주소를 가지게 된 날이나 거소를 가지게 된 날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비거주자가 되는 건 반대의 경우겠죠. 거주자가 국외에 가서 출국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아까 거주자요.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보는 거소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과세 범위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 수증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받는 사람은 비거주자인데 이 사람이 받는 물건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과세 의무가 들어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국내에 있는 재산인데 대부분 이런 증여 재산이라는 건 아마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일 겁니다. 그래야 추적이 가능하겠죠. 이런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역시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물건을 받는 겁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물건이 외국에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거주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터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국외에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특이하게도 이 사람한테, 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죠. 국내에 있는 거주자, 이 사람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여세도 연대 납세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와 좀 이어지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겠죠. 그런데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은 받는 사람이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해서 증여세도 국가 입장에서 채권이겠죠. 이 채권을 확보하는 게 곤란한 경우, 아니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아까 같은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증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증여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이번엔 증여세 과세 대상과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입니다. 자, 증여세 과세 대상은 자, 일반적으로 요 5가지로 이렇게 6가지인가요? 6가지로 이제 목록을 해놨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등기 등록이 요하는 자산이나 그 다음에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분양권, 그 다음에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 그다음에 주식이나 무기명채권, 그 외 자산,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자산에 대해서 가치 있는 자산을 남에게 주는 경우는 모두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취득 시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게 법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택 관련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언급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의 저가 양수, 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입니다. 이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주택을 부모님이 자식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는 증여로 보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하긴 했는데 너무나 낮은 가액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시가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뭐 5억 정도로 계산했다. 이런 경우에는 불합리하겠죠. 5억에만큼 이익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5억은 양도로 인정하겠지만 나머지 5억 정도는 물론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겠죠. 또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문데요. 일단 법문 구성상은 주택을 무상으로 쓴다면 대부분 또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일까요? 자식한테 부모님이 무상으로 주는 경우겠죠.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든지 월세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이익의 증여를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음 시간에 계산하는 방법이 나올 거니까요. 그때 보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계속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을 번 적이 없고 뭐 계속 공부만 했는데 갑자기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반대의 경우 뭐 예전부터 남아있던 재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도 증여세 과세대. 그래서 추정이라고 한 이유는요.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추정은 본다와 다릅니다.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짓고 결론을 내린다는데요. 추정한다라는 것은 자, 만약에 상대방이 반대적인 증거를 들이대면 그것을 인정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은 국세청도 인정을 해주겠다입니다. 그래서 추정은 그러니까 본다와 추정은 그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여세 계산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자, 먼저 증여 재산가액, 증여로 받는 재산들을 다 합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받는 재산이요. 이번에 받는 재산을 합치는데 평가하는 방법은 시가입니다. 시가로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서 혹시 이 증여 재산에 같이 오는 더불어 오는
채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주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주택에서 부모님이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여기서 실거주를 안 하시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식에게 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예를 들어서 집 시가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재산은 어떨까요? 5억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채무 부담, 이 채무 부담은 결국 이 재산을 내가 받을 때 필수 불가결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채인 경우죠. 이 부채는 나중에 어떨까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부담한 거지만 내가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만큼은 증여재산에서 빼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부담부증여라고 부르는데요.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서 증여재산 가액이라고 해서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10년치는 합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게 항상 생각하시는 게 요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10년 동안에 항상 그래서 증여 관련된 상담을 할 때는 항상 물어보는 게 혹시 10년 전에 증여 받으신 거 있으세요를 항상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년은 세트로 묶여진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받았던 자산들은 다시 한번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는데요. 거기에서 증여재산 공제라는 걸 빼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증여하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직계존속과 비속인 경우,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손자 이런 경우에는요 5천만 원씩 공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5천만 되어 있는데요. 직계비속이 그러니까 손자나 아들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님한테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타 친족인 경우, 그때는 공제되는 게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증여재산 가산액과 공제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년 단위로 묶여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이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친족에서 자꾸 많이 쓰는 게 이 직계비속이면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들인 경우는 5천만 원인데 기타 친족에 누가 들어가냐면 며느리하고 사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사위는 직계비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타 친족으로 봐서 공제 범위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빼면은 이게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부모에서 손자녀로 바로 증여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세대를 생략한 그 증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 아버지 단계를 건너뛰고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건너뛴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인 경우가요. 사실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자식한테 증여를 많이 해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럴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요. 이런 경우엔 그러니까 조부모에서 손자로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엔 산출세액에서 30%를 할증을 합니다. 할증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0% 할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40% 할증은 자, 이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재산가액, 증여받는 재산가액이 20억이 넘는 경우는 할증액이 30%가 아니라 40%가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직계비속이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계를 한 단계 거쳐 넘어가서 증여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30%가 가산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증여세 이거를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3% 되게 작은 금액이죠. 이게 옛날에는 10%였거든요. 근데 그게 7%로 됐다가 이제 3%입니다. 3%를 공제해 주고요. 만약에 외국에서 납부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 흔치 않은 경우인데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게 있고 다 빼주면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세율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세율입니다. 자, 세율은요. 과세 표준이 1억이죠. 그러니까 상속 재산, 그러니까 증여 재산이 아니라 다 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다 뺐을 때 이 과세 표준을 보고 하는 겁니다. 요 금액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세 표준을 보고 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이 1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10%입니다. 근데 5억까지는 자 20%인데 여기서 누진공제라고 해줘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20%를 곱한 다음에 거기서 1,000만 원을 빼주면 내가
납부해야 될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억이 넘으면 30%고요. 30억이면 40%고 30억 초과되면 50%라는 거여서 누진공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율이 생각보다 높죠. 낮은 세율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 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와 양도가 있다라고 하면 증여를 잘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세율 부담이 적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주택을 받겠죠. 뭐 등기 등록하고 증여세 내겠는데, 자, 받은 재산은 주택입니다. 현금은 안 줬죠. 그런데 그 자식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아직은 없는 사람이에요.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유학생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금이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겠죠, 분명히.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증여세 내준 부분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를 하실 때, 자녀분한테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증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증여세 내시는 금액까지 증여재산에 합산해서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보다 넘어가시는 경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산되는 게 있고 공제되는 게 있는데 항상 세트로 10년입니다. 거주자 갑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대 딸에게 올해 1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1억을 증여할 생각입니다. 자, 이런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1억까지는 10%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게 처음 증여라고 생각하시면요. 이때 1억은 1억에서 자, 직계 비속한테 주니까 5천만 원을 빼주겠죠. 5천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 10%니까 뭐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이 사람이 할 거예요. 1억밖에 안 되니까 1억이니까 10%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증여세는 증여율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특히 같은 사람, 아버지한테 받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한테 받을 때는 합산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는 그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할아버지한테 받고 할머니한테 받았다 그러면 그건 합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받은 것도 합쳐야 됩니다. 나중에 세트처럼 나오는데요.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10년간 합산을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또 비슷한 거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 갑씨가 딸은 올해 1억의 증여에 대해서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하고 과세표준 5천만 원 세율 10% 적용하고 이게 답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는 10%가 아니라 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다시 추가적으로 1억을 하니까 2억이 다시 합산 계산을 하는 겁니다. 2억이 되겠죠. 2억에서 공제가 5천만 원 되니까 1억 5천인데 1억 5천이 넘으니까 1억이 넘었죠.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는 10%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고 나머지 5천 추가되는 부분에선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증여하면 안 되겠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간 시차를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아까 또 똑같은 얘기 계속 연장선상에서 해보겠습니다. 거주자 을씨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2008년, 2012년, 2020년 세 번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1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2008년에 받고요. 2012년에 받고 2020년에 받았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지금 시점으로 증여를 받은 시점으로 10년을 거슬러 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는 뭐 처음 증여니까 뭐 증여세 내고 신고했으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2012년에 됐을 때 자, 10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합쳐서 아까처럼 계산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계산하고 증여공제 1번하고 2번을 세트로 하고 그다음에 증여공제도 1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천만 원 이거 두 개 합친 거에 5천만 원만큼 공제되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자, 2020년 시점으로 봤을 때 다시 또 10년을 뒤로 돌아봐야겠죠. 10년을 돌아보면 이거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요. 요 두 개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다시 계산을 하는데 역시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하실 건 10년 단위로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증여 공제도 10년 단위로 빼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증여 공제는 그룹별로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계 존속은 조부모와 부모인 경우 5천만 원입니다. 또 유념하실 게
조부모와 부모니까 조부모 5천만 원, 부모 5천만 원 아닙니다. 그냥 직계 존속 5천만 원입니다. 기타 친족인 경우는 이렇게 삼촌, 이모, 조카 이렇게 형제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건 기억하실 건 사위하고 며느리입니다. 사위하고 며느리는 직계 존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10년 단위로 계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례를 들어서 했습니다. 자, 직계 존비 속 간에 증여를 했는데 한 번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10년 세트로 한다고 그랬죠. 10년 단위로 했을 때 세부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1세 되는 자식에게 금액을 좀 맞췄네요. 1억 4천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마 뭐 31세 정도 되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겠죠. 아마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결혼 자금으로 뭐 1억 4천만 원 정도를 증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증여 재산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니까 처음 증여를 받는 겁니다. 부모한테 받으니까 5천만 원을 공제해 주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세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자, 1억이 안 되네요. 10% 적용하면 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납부세액이 준 건 신고세액공제라고 해서 3%만큼 세액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27만 원을 빼주니까 내가 873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4번에 걸쳐서 증여를 합니다. 자, 1살 때, 11살 때, 21살 때, 31살 때입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했는데 이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증여 공제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빼주겠죠. 그러면 이때는 증여세 낼 게 아무것도 없겠죠. 자,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2천만 원만 증여하고요. 2천만 원 공제받아서 세금 낼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미성년자를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 바로 공제가 되겠죠. 세금 하나도 안 내죠.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10년 지났으니까 5천만 원 할 수 있고요. 5천만 원 하고 증여 공제를 5천만 원 받습니다. 역시 세금을 하나도 안 내죠. 물론 800만 원, 뭐 9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방법을 쓰면 훨씬 더 좋겠죠. 밑에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4번에 나눠 하니까 절세도 할 수 있죠. 900만 원이라는 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겠죠.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자하면 되겠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요. 이 금액을 1살 먹은 애가 11살 먹은 애가 투자를 어디 할 줄은 모르겠죠. 부모님들이 대부분 투자를 해 주실 겁니다. 뭐 펀드에 넣든지 주식을 넣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부모한테 받은 게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가지고 한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31살이 됐을 때 이 친구는 1억 4천만 받겠지만 이 친구는 어떨까요? 이게 만약에 불고 불었으면 물론 이 금액이 더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게 손자가 생기면 요거를 해주더라고요. 할아버지들께서 2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현금 증여를 할 때는요.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야 뭐 두 분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첨부되는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그다음에 이체 내역서입니다. 그 손자의 통장에다가 손자나 자식에게 2천만 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S전자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외국 주식을 해서 애플사 주식을 산다든지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그게 또 귀찮다 그러시면 펀드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불겠죠. 그러면 10년 지나고 이때 거의 30년 후라면 이 금액이 요거보다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방법을 쓰시면 생각보다 재산도 불릴 수 있고 절세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평가겠죠. 자, 대부분의 경우가 현금을 증여한다라고 하면 평가의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원칙은 1순위입니다. 평가의 1순위. 증여일 현재 시가입니다. 상징법 60조에 나오는데 증여일 현재 시가. 자, 그러면 이 시가란 게 무엇인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했을 때 나오는 그 시가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들입니다. 평가 기준이에요. 자, 증여일을 우리는 평가 기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전 6개월 증여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말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3개월까지 해서 만약에 실제로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증여받자마자 팔 수도 있겠고 아버지가 사자마자 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매매한 가격이나 감정이나 수용, 공매, 경매한 금액은 모두 다 시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가격이겠죠. 그 자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액으로 내가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정확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했죠. 거래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마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건데요. 특수관계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사촌 간에 이런 경우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경우를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르는데 특수인 간의 거래는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돼서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 간의 거래에서 인정되는 것만 금액만 시가로 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모든 자산이 시가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산이 내가 받는 자산이 내가 증여하는 시점으로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 사이에 거래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가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산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 방법, 2순위 방법으로는요. 증여일 기준 앞에 6개월, 뒤에 3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그 재산과 면적이나 위치 등이 유사한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택의 매매나 감정이나 수용이나 공매나 경매한 금액도 그 재산의 시가로 봐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아파트인 경우가 제일 흔하겠죠. 보통 일반적인 단독주택이나 아니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드물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 평수가 비슷한 아파트들이 같은 단지에 있는 게 파는 경우는 그 가격도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요. 그런 경우 그 금액이 만약에 그 아파트 단지가 지금 거래가 되게 원활하게,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증여일에서 제일 가까운, 전후로 제일 가까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2순위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평가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으로 평가 기준 예전 2년, 그러니까 증여한 날로부터 앞으로 2년, 그리고 증여세 신고일에서 6개월이 증여세 결정 기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 기간. 그러니까 아까는 어땠습니까? 앞으로 3개월, 뒤로 앞으로 6개월, 뒤로 3개월이었죠. 9개월 기간 동안에 거래됐던 걸 보는데 그 사이, 그 9개월 사이에도 증여재산 자체가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비슷한 것도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더 범위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년, 뒤로 6개월을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네요. 그 기간 동안에 혹시 그 비슷한 자산이 거래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평가심의회를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평가심의회를 열어서 그 가격도 시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4순위로 나오는 금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하거든요. 이 금액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낮은 가액으로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가 적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납세 당국에서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증여받은 재산이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증여받은 재산을 언젠가는 나도 양도를 하겠죠. 그때 내가 받았던 금액이 너무 낮으면 내가 나중에 차후에 양도세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꼭 증여재산이 낮게 평가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보충적 시가라고 해서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이 금액이 너무 낮다 싶으시면 차라리 이 3순위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3순위를 사실 이거로 하는 게 더 정확한데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네 번째 순위로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개별주택인 경우는요. 단독이나 다가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표준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나 시군 구청장이 1년에 한 번씩 고지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가격이 역시 1년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공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공고된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한 아파트나 주택을 보아서 그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자, 증여일 현재 전후로는 6개월, 뒤로는 3개월이고요. 항상 시가고요. 두 번째가 매매 사례가액이고 세 번째가 기준시가입니다. 유사 사례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유사 사례가액이 어떤 경우냐? 이건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이 비슷한 게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토지도
유사한 게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유사 사례 가액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쉽게 말하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까 유사 사례 가액을 쓸 수 있냐라고 해서 당연히 세법 조항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아파트인 경우는 유사한 어떤 아파트를 유사한 걸로 볼 수 있냐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2017년 3월 10일부터 이게 됐는데요. 자,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입니다. 내가 어느 단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 단지 내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유사 사회 가액으로 봐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동일한 단지 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의 차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타 거래된 금액과의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여야 됩니다. 자, 100분의 5의 기준은 내가 받은 것의 100분의 5 이내여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사실은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면 평수가 똑같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평수가 너무 차이 나는 것들은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평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것들은 유사한 걸로 같은 범주 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파트도 공동주택 가격을 고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 것들만 같은 유사사액의 범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 B, C가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것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요. 먼저 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가격입니다. 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것들, 그 기준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이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또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시가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겠죠.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쓰고요.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 기준 시가를 먼저 쓰고요. 근데 이 재산이 하필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이 나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임대 보증금 환산가액을 해서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는데요. 그럼 임대 보증금 환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임대 보증금에다가 1년간의 임대료를 11%로 나눕니다. 요 금액이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인데요. 이 금액하고 기준시가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아마 이것들은 상가나 꼬마 건물들 이런 것들에는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큰 거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대한 그래도 증여재산 가액을 좀 높여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평가 특례는요. 자, 주택이니까 시가나 기준시가 둘 중에 하나를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해당 자산이 담보하는 가액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큰 거를 쓸 수도 있답니다. 근데 사실 이것과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